2024년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개천절이고요. 17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우입니다. 어제 이제 윤성희가 와서도 이스타FC 이주원 감독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마 사전 오프닝 때 얘기가 들어가서 편집이 됐을 거고, 오늘은 완우와 이주원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타FC 슈퍼리그 참가하는 거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완우가 이 얘기는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시원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쫄지 말고. 추맨 어차피 자기 안 나오는 거 안 본다는 안 봐요. 네, 맞아요. 진짜 까놓고 말하면 추맨 전술 개판이었습니다, 진짜로. 와, 저희 선수들 퀄리티가 괜찮거든요. 예. 뭐 남윤성, 김영책, 뭐 백동욱, 가오가이 뭐 여러 좋은 멤버들이 있는데 무지성, 똥볼, 롱볼만 계속 차고 결국에 상황에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마지막 상황 때 뭐 10분도 못 뛰고. 아니 몸이 좋았는데 선발 출전 못했다면서요? 자, 그날 뭐 런닝도 진짜 몇 킬로씩 맨날 뛰고 딱 경기 전날에는 쉬고 되게 몸 관리 잘 해놨는데 죽어라 진짜 아예 뛰겨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네, 진짜 쳐다도 안 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진짜 옆에서 감독님 저 오늘 이번 주 몸 좋은데 언제 들어가나요? 말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한 10분 정도. 정규 시간 10분. 네. 좀 아쉽겠네요. 너무 아쉬웠고 저희가 밖에서 볼 때 뭔가 4강에서 떨어질 그런 경기가 아니었는데 100% 추맨, 200% 추맨 탓이 아닌가. 저는 경기를 보지 않았지만은 추맨 탓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 정보가 없지만 분명히 추맨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추맨의 잘못에 대해서 이완호 해설위원은 추맨의 100% 잘못이다. 남윤성 해설위원은 내 탓이다. 어제 선수 탓이다. 감독이 개판이더라도 선수가 좋으면 해결이 되는데 추맨이 해저 축구를 원하더라도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뭇 다르네요. 네, 사뭇 다른 제가 볼 때는 반응을 보였어요. 불명예 경질시키고 김원일 코치가 감독 땡 한 중간에서라도 했어야 됐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됐어. 이주원 감독의 이제 이스타FC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또 3, 4위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들으니까 이제 인원도 많이 빠진다고 하던데. 저 일단 투표 인원 보니까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까스로 이제 12명. 11명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추맨 이거 안 보는 거 맞죠? 내일 갑자기 기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추맨 지금 진주에 내려가 있으니까 이거 보지를 못합니다. 네, 지금 바빠서 이거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다음 주에 추맨을 만나니까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을 알아야지 추맨도 변할 거 아니야. 누군가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성이는 약하게 선수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저는 완우와 굉장히 결이 비슷합니다. 윤성이 형 그거 뻥이에요. 뭐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윤성이의 거짓말에 저도 한 표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또 오프닝 토크도 문체부 감사 관련해서, 축구협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파도 껴있고요. 피파가요, 문체부 감사받는 축구협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징계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고 하고, 9월 30일에 해당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요. KFA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눈여겨보고 있고, 피파 규정과 KF 의무를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해당 규정 내용 보면요, 정관 14조 1항인데요.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15조, 각 협회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플러스로 이제 19조에서도 각 협회의 독립성 규정이 또 있습니다. 피파가 만약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예상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피파 주간대회 진출권 박탈, 월드컵, 클럽 월드컵, 뭐 연령별 대표팀 월드컵, 아시안컵 등이 있는데, 여기에 K리그팀 국제대회 진출권도 박탈이 된대요. AFC 챔피언스리그. K리그팀의 해외 선수 영입 시 이적동이 있어도 발급이 불가하고, 유스팀의 국제대회 참가 불가 등 여러 가지 징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파의 징계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사실 프랑스도 피파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내정이다, 우리가 충분히 축구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꼬집을 수 있는 권한이 정치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들 제3자인데 당신들이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부 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강하게 나섰더니 피파가 깨갱하고 프랑스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랑스 경우는 일단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피파가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여론 자체는 이거는 그냥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의 이미지의 문제고 프랑스 국가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설득력을 받았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피파가 공문을 보내는 거는 사실 이러한 비슷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공문이 너무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그냥 피파가 한 번쯤 이렇게 규정을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공문을 좀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알림이 느낌? 알림이 느낌. 근데 그 공문이 오로지 다 보냈다라고 해서 정말 그게 징계 위험을 그대로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피파가 강제적으로 축구협회를 보호할 이유는 피파 입장에서는 지금 뚜렷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정상화를 힘쓰는 게 좀 더 먼저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냥 제 생각은 아니 북한도 지금 A매치 치르는데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우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린 일정 참가 못하겠습니다 해서 막 대회 불참하고 그렇게 폐쇄적인 북한도 A매치를 뻔뻔하게 피파에서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뭐 우리나라 이거 하나 했다고 해서 피파 징계 받는 거는 더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전 그렇게 좀 반문하고 싶어요. 두 분은 어때요? 저도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진짜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피파의 좀 과도한 오지랖이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일단 특정해서 협회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정말 감사만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월드컵, 뭐 클럽 월드컵 이런 거 다 금지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파가 뭐 옛날에 뭐 이런 나라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잉글랜드 막 VR 같은 거 해서 그런 것도 막 경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경고만 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잉글랜드도 막 프리미어리그에서 맨날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규정 더 만들어서 막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뭐 공문 같은 건 주어지더라도 진짜 조치는 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공문은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파 입장에서도 축구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본다면은 아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이 워낙에 심각하다는 게 공론화되어 있고 하물며 지금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대통령도 지시가 내려올 정도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도 조금 경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감사 중간 보고를 보면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협회로서의 독립성은 어떻게 해서든 맡겨주고 싶다. 근데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게 중간 보고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피파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계속 가면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도 뭐 세 분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피파가 만약에 갑자기 징계를 내린다? 이거는 선 넘는 오지랖이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읽어줬잖아요. 징계를 내리시 예상되는 상황. 이게 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만약에 아예 진출권 박탈. 우리가 월드컵에 성적이 안 좋아서 못 나가는 거랑 진출권 박탈 그리고 이제 K리그 팀 AFC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거 우리 선수가 해외 가야 되는데 이적동에서 발급 안 하는 게 엄청 큰 문제긴 해요. 엄청 축구의 뿌리를 그냥 다 잘라버리겠다는 그냥 거는 진짜 북한이 얘기했죠. 북한처럼 하는 거야. 그냥 여기 진짜로. 우리끼리만 해야 돼. 근데 만약의 경우 K리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해외 클럽으로 이적할 때 이적 동의서를 안 내준다? 그 해외 클럽에 가만히 있을까요? 전문팀 이용해서 또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K리그에서 해외 선수를 데려오려고 할 때. 그때는 또 피파가 간섭을 할 가능성이 이 징계 내용대로라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해서. 근데 이런 징계들은 다 굉장히 위험한 징계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파가 이런 징계를 내리기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뭐 문체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협회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로 정몽규 회장 잘라야 됩니다. 홍명보 감독 감독 못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근거 찾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공문은 저도 그냥 이런 내용 있습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애초에 UEFA도 그렇고 피파도 그렇고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조직이에요. 아유, 그럼 네, 경기에서 근데- 걔네 왜 늘리겠냐? 그것도 맞아요. 맞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축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꽤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파도 이랬다. 자기들이 할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문 보내는 게 얘네 일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수빈이 형 말씀처럼 알림이 알림이 한 번쯤 정도. 그냥 통지 한 번 해줬다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피파가 갑자기 뭐 문체부 검사 결과 이거 나왔다고 갑자기 피파 징계 내린다? 나는 그럼 피파랑 척질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예. 자, 이 정도로 오프닝 토크 해보고요. 오늘 히든 라이브랑 뒤에 축구 얘기가 많으니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일정 다뤘는데 오늘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로나랑 페노르트 경기 보신 분들 많으신데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득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막상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누가 더 실수 덜하냐, 누가 더 덜 못하냐 요 얘기가 좀 많던데 이거. 자책골이 몇 개가 나왔어. 빅매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죠. 네. PK 놓치고 뭐 자책골 터지고 지로나가 자책골 2방으로 무너졌거든요. 예. 제가 요 경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김진수 기자에게 페노르트 사정을 좀 물어봤어요. 뭐 이스타TV에도 영상이 올라갔는데 페노르트가 산티아고 히메네스하고 스탱스가 부상이라서 공격조에서 골 넣어줄 선수가 없대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건 상대가 자책골을 넣어주면 이기잖아요. 네, 그렇게 이겼습니다. 에레라 크레이지. 그리고 뭐 페노르트가 지금 리그에서는 무패긴 한데 6경기인가? 근데 2승 3무인가 그래서 무승부가 많대요. 성적이 좀 안 좋죠. 리그에서. 네, 성적이 안 좋아서 벌써 감독 경질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전 감독이 슬롯이니까 슬롯하고 비교했을 때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선수가 많으니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대요. 그래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태래요. 그 가운데 팀의 중심은 팀버랑 황인범이래요. 그 페노르트 내부에서의 만족감도 굉장히 높고 페노르트 팬들도 오자마자 너무 잘해줘서 황인범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적하고 4경기 연속 선발이니까 계속 거의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사실 선발로는 더블 피벗으로 나왔지만 나중에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봤을 때 황인범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에 출전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 6.05km 뛰었고 근데 막판에 살짝 지친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쭉 달려왔으니까. 그리고 그 태클 장면 보셨어요? 네. 조금 위험했어. 많이 위험했어요. 아니, 태클도 그렇고 조금 위험했어. 보이자마자 하다가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챔스기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황인범 선수 활약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황인범 선수가 페노르트 이적하기 전에 츠르베나즈베즈다에서 이제 뛰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중계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츠르베나즈베즈다 그 챔스 플레이오프 라운드 보대랑 할 때도 제가 중계를 1차전 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항상 활동량 1위가 이제 황인범 선수였고 그때 어떤 중앙에서 하는 거랑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거랑 동선도 비슷하고 하는 역할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진짜 츠르베나에서 세르비아 올해의 선수 MVP 탔고 완전히 그냥 본인이 공격 수비 다 관여를 하거든요. 페노르트에서 지금 스탱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빠져 있는 게 또 페노르트는 되게 커요. 우에다 야세가 지난 시즌에 제가 페노르트 중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록이 한 20몇 경기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위에다 골 진짜 잘 못 넣어. 많이 PK 놓쳤어요. 많이 못해요. 그리고 스탱스가 이선에서 풀어주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두 명이 빠져 있다 보니까 3선, 2선 왔다 갔다 하면서 황인범 선수에게 가는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더 지쳐있는 모습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A매치 브레이크 다녀와서 좀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고 하면은 더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미 입지도 팀 내 최고 핵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공을 잘 차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놀라운 선수예요, 황인범은. 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을 거의 한 시즌마다 바꿔요. 뭐 올림피아코스에서 한 시즌 뛰었는데 올림피아코스에서도 팀의 중심. 츠베즈다 한 시즌 뛰었는데 거기서도 팀의 중심. 페노르트 가자마자 바로 팀의 중심으로 뛰고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빈 카잔에서도 그렇고, 뭐 FC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대전 시티, 그 당시 시티즌에서 밴쿠버에서도 그렇고, 에메레스도 갔고. 그러니까 지금 황인범 나이에 비해서 황인범은 클럽을 너무 많이 거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거치는 클럽마다 중심이었고, 어딜 가든 에이스. 네, 그리고 이적할 때마다 이적료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맞아. 그리고 뭐 츠베지다도 클럽
최고 이적료를 주고 영입했는데 페이노르트도 한 800만 유로 썼거든요. 거의 최고치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이적료에 눈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중소리그에서 800만이면 거의 다 쓴 거예요, 네,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 레코드 쓴 거야, 거의. 이 황인범이라는 선수는 어떻게 본다면은 해외에서 평가가 더 좋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형철이의 황인범 활약은 어떻습니까? 그냥 만능이죠, 만능. 지금 페이노르트라는 팀은 사실 주축 선수들이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나갔고 슬롯까지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 대체자들을 지금 보면은 사실 당장 비퍼 선수 나갔죠, 브라이튼으로. 그리고 뭐 센터백에서도 헤이르트라이더 나갔죠. 빌드업에 있어서 중앙 미드필더, 중앙 센터백, 후방에서 풀어주고 코어 이뤘던 선수들이 다 나갔고 여기에 더해서 민테도 나갔어요. 측면 공격 자원. 그리고 기존에 잘했던 하트만 같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스탱스 이러한 자원들은 또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지금 새 감독인 이 프리스케 감독이 나름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는 있는데 팀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황인범 선수는 하나의 빛이다 지금은. 팬들 입장에서도 와 우리 진짜 올 시즌 힘들겠다 지금 많이 걱정하고 염려스러워하는 상황인데 황인범이라고 새로 온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으니까 정말 그 어려워하는 페이노르트 팬분들에게는 진짜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지로나 얘기로 넘어가서 지로나 이제 패배했고 뭔가 최근 라리가에서는 늘 돌풍의 팀. 이 팀 축구 재밌다 생각했던 게 지로나인데 올 시즌은 출발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좀 왜 그럴까요? 부진이 있는 이유가? 당연하죠. 이적 시장에서 주축 선수들이 나갔으니까. 해결사인 도우비크 나갔잖아요. 에이스인 사비오 나갔잖아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 잘 활용했었던 에릭 가르시아 돌아갔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지금 팀을 떠나가고 다시 팀을 재편했거든요. 근데 재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다가 최전방의 해결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에서 치간코 부상당했죠. 그리고 부상 선수가 적지 않은데 중요 선수들의 부상이 있어요. 이 경기 보면은 지로나가 결국 볼을 돌릴 때 U자형 빌드업처럼 돌려서 측면 쪽에 이 선수의 스피드와 개인기를 최대한 이용해서 측면 돌파 후에 크로스를 이용하는 공격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측면에 뭐 단주마, 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건데 중앙 쪽에서 그나마 경기를 풀어줘야 되는 선수가 수비 쪽에서는 블린트, 미드필더에서는 오리올 로메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가 처음이잖아요.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 병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올 시즌 공식 경기 10경기 치렀는데 패배가 벌써 5경기나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로나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 따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첼 감독이 워낙에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지로나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최전방 해결사 부재 그리고 공수 연결고리가 로메오라는 것도 불안하고 중앙 수비가 불안해요. 이 경기에서 결국 자책골 2골 내줬잖아요. PK도 내주고 중앙 수비가 불안하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로나는 올 시즌은 생존이 먼저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첫 승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이 기회였는데 놓쳤거든요. 그래서 첫 승을 빨리 신고하면서 그 흐름을 쭉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이변이 많았죠. 빌라와 미넨 경기 빌라가 1대0으로 승리를 얻었고 벤피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무려 4대0. 릴도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잡으면서 레알 마드리드도 패배를 당했고 일단 빌라 미넨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듀란 선수의 득점을 아스톤 빌라가 1대0으로 미넨을 잡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에메리가 파리 때도 그렇고 비아레알 때도 그렇고 지금 빌라 감독으로도 뮌헨을 모두 꺾어봤습니다. 에메리가 뮌헨 잡는 거는 뭐 최고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 쪽에서는. 에메리가 뮌헨에 강한 이유 좀 뭐라고 좀 보시는지. 그 비아레알 때는 확실히 생각이 나네요. 나겔스만의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그때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 토너먼트에서 비아레알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당시 바이에른 뮌헨에 있었던 레반도프스키를 파우 토레스를 활용해서 기가 막히게 대인 수비시키고 두 줄의 밸런스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따라 나오게끔 한 다음에 따라 나왔을 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공략을 했던 그러한 굉장히 조직력이 돋보였던 축구를 그 당시 에메리 감독이 빌라가 했었거든요. 그 비아레알이. 에메리의 팀은 지금 아스톤 빌라도 이제 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상대가 따라 나오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그 어떠한 팀보다도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볼을 점유해야 되는 상황에는 약간 경기 플랜에 애를 먹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상대가 조금 더 우리보다 탑독이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상대가 알아서 따라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런 상성의 팀 만날 때는 아스톤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레벨에서도 웬만한 팀도 아스톤 빌라는 전 쉽게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에메리가 바이에른 뮌헨한테 특히 강한 이유. 에메리가 확실히 비아리할 때도 그랬고 강팀 상대로 그 맞춤 전술을 되게 잘 짜오는 것 같아요. 일단 수비할 때 뭐 식스백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파이브백 만드는 게 이 감독의 특징인데, 한쪽 측면으로 갈 때 그쪽 풀백이 아닌 윙어가 일시적으로 풀백이 되고 네. 이제 반대쪽 윙어는 위에 숫자를 맞춰주면서 5-4-1 형태 만들고 네. 이게 반대로 전환되면은 얘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얘가 윙어가 되면서 그 간격 조절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를 가둬놓고 있다가 상대를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비 성공했을 때 재빠르게 이제 뒷공간 노리는 그 패턴이 예. 진짜 좋아요. 비아레알에서도 그렇고 아스톤 빌라에서도 지금 그런 장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거든요. 미넨이 계속 라인 높게 올리니까 수비 단단하게 하고 바로 뒷공간 계속 노리다가 결국에 듀란 득점 나온 건데, 저는 에메리가 이런 강팀을 상대로 하는 상대하는 방법, 이거를 그 어떤 감독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예. 바이에른 뮌헨을 자주 만나진 않았어요. 네. 아니 같은 리그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난 건 아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순간 만날 때마다 강팀을 상대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에메리 감독 처음 봤을 때가 발렌시아 감독 시절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약간 고민이 많은 감독인가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발렌시아 팬들이 막판에는 흰 수건 던지면서 나가라고 막 강하게 비판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걸어온 족적을 보면 중상위권 클럽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렇죠. 감독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우승까지 가는 건 상당히 어려워하는 감독이지만, 그러니까 중위권에 있는 클럽을 상위권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팀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경기를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인 얘기해야죠. 이 경기에서 이제 케인이 좀 너무 안 보이기도 했죠. 예, 그래서 뭔가 유로 결승 때도 그렇고 큰 경기에 약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경기에서는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오늘 케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웠죠. 일단은 대인 수비에 많이 묶여 있었고, 디에고 카를로스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폼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빌라가 매 경기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영보이스전이나 미넨전 말고는 지금 네. 무실점 경기가 없거든요. 리그컵까지 통틀어서.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왜 그런가 보면은 파우 토레스는 그래도 수비도 좋고 폼도 잘 이끌고 있지만 간간히 나오는 디에고 카를로스 쪽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디에고 카를로스를 안 쓰려고 콘사를 센터백에 두면 오른쪽 풀백에 캐시가 최근에 또 부상이라서 예. 막 유망주 보가드. 쓰기도 하고, 보가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유망주를 쓰는데, 아무래도 이 조직 자체가 완전한 베스트 11을 지금 아스톤 빌라가 수비 쪽에서 딱 갖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에고 카를로스가 나왔는데 뭐 전술의 힘도 물론 있겠지만 해리 케인을 디에고 카를로스가 아무렇지 않게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약간 해리 케인답지 않게 평소보다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는 인상도 사실 좀 들긴 했었어요. 예. 그냥 딱 두 경기만 보면 레버쿠젠전이랑 빌라전이랑, 특히 레버쿠젠전에는 그때 발목 쪽인가가 아파서 오늘 이번 빌라전은 뭐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있긴 했거든요. 네. 부상 여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대인 수비에 최근 케인이 좀 쉽게 지워지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케인이 조금 이 상대의 견제에 본인이 어떻게 좀 벗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김민재 선수는 오늘도 그래도 미넨 수비진 중에 거의 최고의 활약이 아니었나. 특유의 그 나와서 튀어나오는 수비라든지 뭐 빌드업이나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 수치 보니까 100%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여전히 그 강한 면모를 김민재는 충분히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콤파니 감독이 그 인터뷰도 했잖아요. 이렇게 50m 뒷공간 두고서 수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스타일에게는 굉장히 좋은 감독인 것 같아요. 그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 빌라 선수 중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 한 명 꼽자면 누구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틸레망스. 틸레망스. 틸레망스가 진짜 오늘 패스 줄기 하나하나가 예. 진짜 딱 받기 좋고 가장 적절한 공간에 계속 똑똑똑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틸레망스가 보면은 이번 미넨전뿐만 아니라 그냥 이번 시즌 내내 폼이 진짜 좋거든요. 아스톤 빌라 역습이나 이럴 때 항상 틸레망스 그 패스가 동반되고 있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되게 순항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아스톤 빌라가 오늘 경기도 그 역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틸레망스의 패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벤피카 대 4대0. 4대0. 그러니까 올 시즌 아틀레티코 출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패배로 올 시즌 첫 패배 당했고 내용도 안 좋았고 결과도 좀 안 좋았습니다. 이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어요. 예.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라이브로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고 나서 이 경기를 복귀를 했는데 네. 시메오네 감독이 고민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메오네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면은 완전히 이제 완패를 당했다는 식으로 했고 헤이니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공격에는 문제가 있어요. 세르로트하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기대만큼 골을 많이 넣어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비는 단단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전반전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갔어요. 5-3-2 바탕으로 해서 수비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4-4-1을 쓰기도 하는데 4-4-1을 쓸 때에는 주로 공격수를 많이 투입해서 골이 필요한 순간 그렇게 포메이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기는 3-4-3에 가깝게 나왔어요. 네. 그 가운데 상당히 빠른 공격수들을 잡지를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수비가 불안했어. 네, 맞아. 저는 이게 마드리드 더비 여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마드리드 더비에서 느노르망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예. 3백을 쓸 때 중앙에 호세 히메네스, 오른쪽에 느노르망은 붙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 센터백 자리에 뭐 헤이니드가 들어오든 아니면 아스필리쿠에타가 들어오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 자리가 지금 빠지게 되니까 요 자리에 지금 악셀 비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악셀 비체는 올 시즌 첫 경기부터 약간 문제를 노출하면서 출전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이 경기에서도 첫 골 내줄 때 악셀 비첼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첫 골 내줬고 그리고 호세 히메네스하고 헤이니드가 실수를 범하면서 PK를 2차례나 내줘요. 그리고 또 2골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런 장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는 아니다. 예. 수비가 지금 흔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거고 공격은 사실 올 시즌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올 시즌에 그리즈만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지만 얘기했다시피 세르로트, 훌리안 알바레스가 세르로트는 리그 한 골이고 훌리안 알바레스는 리그 2골일 거예요. 예.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예. 공격력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또 문제점 얘기하면 많아요. 사무엘 리누도 지난 시즌만큼 활약을 못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부상당했잖아요. 마르코스 요렌테가 굉장히 잘해주는 시즌이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까지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 더비 이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 릴한테 1대0으로 졌고요. 뭐 아까 잠시 뭐 르노르망 부상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더비 경기 이후에 또 챔피언스리그 치르다 보니까 여파를 맞은 게 아닌가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일단 마드리드 더비에서 코르투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루닌이 나왔습니다. 제가 루닌이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이 경기에서는 수비 실수에 의해서 PK를 내주거든요. 네. 저는 리디거가 프리킥을 내주는 장면도 좀 그렇고 카마빈가가 박스 안쪽에서 그렇게 핸드볼 반칙을 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리디거나 카마빈가가 그런 플레이를 하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그러면은 힘든 경기하고 좀 집중력도 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은바페가 물론 이제 교체 출전했지만 은바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선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였고 비니시우스하고 그리고 엔드리그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4-4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공격 전개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하고 엔드릭을 이용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공격의 매력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면서 해결이 되는 장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공격을 전개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엔드릭의 솔로 플레이, 비니시우스의 솔로 플레이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릴이 잘했어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지점부터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 공격을 지원하거나 여기서 볼을 빼앗고 다시 전환하거든요. 그런데 릴이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매우 좋은 가운데 탈압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부터 압박하는 순간에 탈압박해서 다시 레알 마드리드 진영으로 넘어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릴도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고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의 세밀함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골에 멈췄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이런 부분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네.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어요. 올 시즌에 무득점 경기가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근데 이 경기가 첫 번째 무득점 경기가 됐는데 릴의 슈발리에 골키퍼 네네네. 미쳤어요. 아니 미쳤다니까. 진짜 경기 하이라이트라도 보세요. 진짜 미친 선방을 보여주는데 말도 안 되긴 했죠. 네, 말도 안 되는 선방을 막 하고 있는데 아니,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걸 막아? 막 이런 느낌. 근데 골키퍼가 이렇게 미치고 수비수들의 집중력 갖고 있고 그 상대 압박을 잘 풀면 당연히 이거는 뭐 승리할 수가 있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뭐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결과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운도 따르지 않은 경기였다. 릴이 잘했다. 릴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완우는 혹시 이 경기 봤나요? 저는 동시간대 리버풀 중계해가지고 보진 못했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좀 챙겨봤는데 제가 그 챔스 1라운드 그 슈투트가르트전은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제가 그때 중계할 때도 느꼈던 게 확실히 중원에서의 볼줄기나 그 적재적소의 그 좌우 전환 패스가 크로스가 있을 때랑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크로스가 없으니까 그게 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매끄러움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비니시우스랑 은바페 같은 선수들 의존도도 좀 큰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선수들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고 뭐 좋은 공간에 받으러 내려오고 뒷공간을 뛸 때 당연히 패스를 넣어주는 것도 맞는데 제가 볼 때 한 10번 중에 한 2-3번 정도는 지금 받으러 나왔지만 주면은 약간 위험한 패스예요. 차라리 그냥 다시 뺐다가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좋은데 굳이 계속 받으러 리액션 하니까 그냥 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소유권 턴오버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정확도도 그렇고 이거는 크로스만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차이가 지금 이제 크로스가 없다 보니까 느껴지겠네. 약간 그래가지고 비니시우스랑 은바페를 때로는 미끼로 활용하고 다른 선수를 활용하는 그런 중앙 연계 패턴도 안첼로티 감독이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리버풀 경기는 어땠어요? 리버풀 경기는 진짜 압박 대 압박 싸움이었어요. 일단 이탈리아노 감독이 볼로냐 지금 감독인데 워낙에 압박으로 유명했었던 감독이고 지금 아르네 슬롯 감독도 압박하면은 뭐 빠지지 않는 인물이니까 진짜 서로 전방 압박을 계속 막 박스 근처에서 하고 실수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리버풀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전체적인 체급이나 어떤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더 컸던 팀이었고 충분히 결정을 지을 수 있었는데 세밀함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볼로냐도 좋은 찬스가 한 2-3차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알리송 골키퍼가 이날 또 생일이었는데 되게 좋은 세이브 보여주면서 무실점으로 잘 지켜냈어요. 아니 오늘 새벽 챔스의 골키퍼들 잘한 골키퍼들이 많네. 오늘 골키퍼들이 되게 잘했어요. 자 지금 그래서요 레바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어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챔피언스리그 15위, 16위, 17위 지금 순위표 보면은 얘네 왜 여기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바르셀로나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 다음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 경기예요. 와우. 그렇다고요. 근데 졌잖아요. 뮌헨은 빌라한테 졌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A매치 이후 펼쳐지잖아요. 바르셀로나가 A매치 후유증이 좀 있는 클럽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남미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파 바이러스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되게 궁금한 게 플릭이 요즘에 뮌헨이 레버쿠젠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중앙으로 두텁게 센터백이랑 미드필더 2명을 내려서 무시알라가 내려오건 뭐 아니면 올리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건 따라 나가지 않고 4명의 박스를 자기 쪽 진영에 그냥 페널티 박스에 딱 가둬놓는 수비를 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거기서 좀 많이 쩔쩔매거든요. 그리고 4-4-2 수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윙들이 이 바이에른 뮌헨의 풀백들에게 가는 공을 끊어주고 그러니까 풀백은 자기들한테 볼이 안 오니까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을 못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는 선수는 윙이랑 케인이랑 무시알라 이렇게 4명만 있거든요. 근데 그 4명을 두 줄 수비로 딱 가둬놓는 거예요. 풀백에게 가는 패스는 다 막아버리고 콤파니의 플랜 A를 이제 조금씩 상대하는 팀들이 좀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버쿠젠도 빌라도 다 그랬거든요. 한지 플릭도 만약에 그런 맞춤 대응을 쓴다면 콤파니가 아직 이 정도 메가 클럽의 경험이 풍부한 감독은 아니니까 혹시 모른다. 대신에 제가 볼 땐 플릭이 그런 맞춤 대응을 얼마나 잘 짜오느냐에 따라서 좀 경기 분위기가 가려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에 희소식이 있으면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도용 돌아왔고 안수파티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A매치 이후로는 가비, 뭐 다니 올모, 페르민이 돌아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아지니까요. 자 이렇게 이변 위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라이프치히랑 유벤투스 경기도 있었는데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와 이거 진짜 재밌었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이 경기 보지를 못했는데 결과만 봤을 때 사실 최고의 경기는 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유벤투스 팬들 마지막에 난리 났다던데. 네. 또 이거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60분에 골키퍼가 퇴장당했어요. 유벤투스가 30분 동안 10명이서 싸웠거든요. 그때 스코어도 2대1이었고요. 근데 그 10명이서 3대2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와, 짜릿하지. 네, 티아고 모타가 잘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유벤투스가 경기 초반에 부상 선수에 의한 교체가 카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악재는 다 있었는데 이겼어요. 도파민으로는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저희가 이제 이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벤투스는 마지막에 살짝만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유벤투스 팬들도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요코하마한테 4대0 완패였습니다. 와타나베, 니시무라, 로페스, 미즈누마에게 골 그냥 순서대로 먹혔고요. 상대 역습에 쩔쩔매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12개 팀 중에서 꼴찌 무득점 5실점입니다 지금. 카와사키한테도 0대1로 패했으니까 득점이 없는 거는 클럽 월드컵도 나가는 팀인데 그렇지. 여러모로 참 할 말이 없어지죠. 아무래도 이제 김판국 감독이 얼마 전에 이슈가 되는 말도 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경기 후에 김판국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상대가 공격적인 팀인 줄 알았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거죠. 지금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광주가 2승이에요. 근데 광주가 일본 클럽을 상대로 2승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광주에 대해서. 평가도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울산은 지금 2패입니다. 그것도 이 경기는 상대 속도를 제어를 못해요. 첫 골 실점할 때 풀백인가? 막으려고 나갈 때 윤일록이 됐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움직임 자체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줄 뿐더러 그냥 실점하는 장면 보면 수비가 무너졌다. 이 느낌이 드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 그리고 사실 이 경기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런 식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제어를 못하고 상대 역습에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뭘 보여주는 거야? 다 안 좋네? 그런 느낌의 경기였어요. 인터뷰도 사실 김판국 감독 인터뷰도 다 솔직히 최근에는 뭔가 신뢰를 되게 좀 잃게 만드는 팬들로서도 좀 아쉬운 인터뷰도 많고. 그럼요. 아니 그래도 울산의 감독인데 울산을 그 버리고 간 감독을 약간 옹호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그건 말이 안 돼. 팀 감독이로 위치에서 대표에서 나간 그 경기 후 인터뷰잖아요. 대전전 경기 후 인터뷰. 울산 감독으로서 했던 인터뷰인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굳이 말해서 욕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근데 제가 말이 많은 편이잖아요. 아까 어떤 분들 뭐 송영주만 말하고 있다 막 이렇게 올리지 했는데 그럴 때 꼭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뭐 가고 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험 풀 때 이거 정답 3번인 것 같은 2번 썼다가 정답 3번인 것 같은데 하고 바꾸면 틀리잖아요. 그치 안 바꾸고. 제가 최근 본 그 쇼츠 중에서 삐끼삐끼? 아니요. 한국계 코미디언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흑인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좋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 떠오르는 말과 두 번째 떠오르는 말은 하지 마라. 세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참고 세 번째 얘기하면 사이는 계속해서 돈독해진대요. 평소에 그러시는 편입니까? 저는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말을 많이 하겠어? 집에서 말을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그냥 참고 그냥. 제가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이 커지거든요. 최근에 기동력, 아까 뭐 에너지 레벨 얘기했지만, 기동력 떨어진 거, 선수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선수들의 체력 관리 요구, 뭐 개인적인 체력 관리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연령대가 높은 편이기도 하니까. 아니면 전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울산이랑 그 광주 또 똑같은 팀을 상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이 느끼는 게 광주랑 울산의 가장 큰 차이가 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팬분들. 아니 해주세요. 궁금해요, 진짜. 광주는 지금 주력 선수들이 빠져도 어떤 선수가 나와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똑같이 기능을 해주거든요. 근데 울산은 보면은 김판국 감독이 매 경기마다 로테이션이 발생해요. 항상 선발 라인업이 바뀌고 두세 명이 계속 바뀌고 똑같은 라인업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울산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뛸 베스트 11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선수가 나왔을 때 광주처럼 예.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이에서 결국에 이 중요한 아침에서 이런 0대4의 참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채팅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홍명보 님이요. 그래도 송영주 배우자 되는 분 공연하면 꽃다발 들고 가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송영주님 로맨티스트라고 홍명보님께서 또 채팅 남겨주셔가지고요. 우와. 네, 홍명보님께서 남기셨네요. 네, 그 로맨티스트는 아니고요. 배우자 되는 분이 공연하면 꽃다발 들고 갑니다. 아, 로맨티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챙기는 모습. 그게 이제 생존법이죠. 저는 글쎄요, 이거를 얘기할 때 사실 뭐 정말 굳이 따지면 김판구 감독은 오고서 이적 시장을 단 한 번도 못 보내긴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스쿼드는 아니고 지금까지 쭉 그냥 봤을 때 그냥 제가 생각한 느낌은 오히려 로테이션을 좀 아침에 돌리는 느낌이고 리그 때 조금 더 주전 선수들의 힘을 좀 준다라고 저는 좀 봤거든요. 물론 이번 경기는 그래도 고승범, 정우영이 나왔는데 이 둘이 사실상 지금 팀에서는 주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난번 가와사키전보다는 좀 더 라인업에 힘을 준 부분은 있다고 봐요. 물론 완전한 정 멤버는 아닙니다. 뭐 김민우 선수가 나왔던 것처럼 일부 자리는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또 출격한 자리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 경기는 선수단의 그 나이나 어떤 기동력 이거에 떠나서 전술 자체에서 저는 대응에서 실패한 경기라고 봐요. 왜냐면 요코하마가 리그 때처럼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울산이 좀 강한 압박과 공격적으로 김판곤이 부임하면서 나갈 것을 요코하마가 예측을 하고 역으로 자기들 홈인데도 불구하고 수비를 딱 버틴 다음에 역습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울산은 요코하마의 스타일이 뭐 여기 김판곤 감독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공격적으로 올라올 것이니 우리가 에너지 대 에너지로 압박 대 압박으로 더 강한 압박으로 몰아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역습을 준비한 요코하마한테 완전히 뒷공간을 열어주는 셈이 됐고 거기에 대한 경기 중 대응도 시작부터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대한 좀 경험 부족의 영향일 수 있다. 김판구 감독으로서는 감독이 경험 지금 부족.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아까 이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그 챔피언스 리그 경험이라는 게 대륙을 떠나서 저는 모든 감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판구 감독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선수단이 지금 뭐 이렇게 뭐 주전이 갖춰지지 않은 점, 뭐 갖춰졌더라도 일부 경기에서는 이렇게 뭔가 좀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점 이런 거는 사실 이적 시장을 본인 입맛대로 보낸 게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 요코하마전은 아예 경기에 대한 준비 자체에서 상대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았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챔피언스 리그에 있어서 김판구 감독이 조금 부족함을 드러낸 부분이고 울산에서 앞으로도 김판구 감독이 이런 흔들림이 없을 거라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황은 좀 다르지만 지로나의 미첼 감독과 비슷해요? 약간 유사한 면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미첼 감독도 그렇고 김판곤 감독도 그렇고 우선순위는 리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역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린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 이제 2패를 당한 상황이니까 다음 경기에서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죠. 리그가 이제 주말이 김천전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그 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선택이 완전히 잘못됐는데 김천전에서 이제 만회를 해줄 것이냐. 근데 그 경기까지도 만약에 조금 꼬꾸라지는 결과가 나오면 지금 체제에서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뭔가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울산 요코하마 얘기 마무리하고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이죠. 현재 손흥민 선수가 명단 제외가 확정이 돼가지고요. 유로파리그 이번에 페렌츠바로시전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우도기 선수도 헝가리 원정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됐고요. 드라구시는 징계 때문에 경기 뛰지 못합니다. 카라박전에 이제 71분에 몸에 이상 느끼고 교체된 손흥민 선수고 지금 맨유전 못 뛰었고 이번에 페렌츠바로시전까지 결정하면서 일주일 동안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고요. 10월 대표팀 명단에는 들었는데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시는지. 경기까지는 A매치 경기까지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단 홍명보 감독이 그 인터뷰 봤을 때 이미 손흥민 선수랑 얘기가 됐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류 자체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를 뛰냐 마냐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말에 브라이튼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 뛰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선수단이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대한축구협회라든가 홍명보 감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선수단이 흔들릴 수 있으니 주장인 손흥민이 와서 좀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서요. 예. 홍명보 감독이 요 얘기했죠. 손흥민이 없을 때 플랜 B를 생각해 보겠다. 플랜 B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좀 나갈 것 같아요? 만약 손흥민 나오지 않았을 때. 대표팀에서 황희찬이 결국은 좀 더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이선은 일단 이렇게 세 명이 가장 대표팀에서 경험도 많고 가장 꾸릴 수 있는 또 옵션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황희찬 선수의 어떻게 보면 더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더 저돌적으로 황희찬의 볼음반을 좀 살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플랜 B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손흥민 얘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상인데 또 한국까지 왔다. 비행기 오래 런던까지 갔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플랜 B가 있다고 하면 그걸 플랜 A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짜놔야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이강인이라든가 황희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또 이강인 중심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이 경기들이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월드컵 예선이니까 뭐 중요한 경기인데 아니 거기다가 요르단, 이라크를 상대하니까 매우 중요한 경기죠.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아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못 나오기 때문에 아마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주축으로 활약할 것 같고 아마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이선 자원이 될 것 같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울버햄튼에서 주전으로 못 뛰고 있어요. 계속 교체로 나오고 있고 교체로도 못 나오는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번 A매치 때 한번 국가대표팀에서 주력으로 나오면서 좀 분위기 반등을 한 채로 소속팀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백승호도 그렇고 엄지성도 그렇고 잉글랜드 하브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배준호도 그렇고 아마 자신감을 갖고 대표팀에 올 겁니다. 엄지성 잘하던데. 그런 선수들 써야지. 엄지성 선수 측면에서 탈압박 한번 딱 하니까 환호성이 우와 인기 많아요. 배준호도 장난 아니거든요. 배준호는 미스터 스토커죠. 그리고 오늘 경기 챔스 말고 스토크시티 경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배준호 선수 오늘 어시스트 2개 또 했더라고요. 몸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어시스트 장면 봤는데. 이럴 때 활용해야죠. 뭐 손흥민 선수 부상 관련해서 이제 국가대표 차출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 좀 더 다룰 예정인데 그때는 뭐 차출해야 한다, 데려와야 된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 요거 가지고 좀 더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히든 토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새 감독은 안녕하십니까? 중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감독별로요, 뭐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뭐 걱정되는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네 슬롯 지금 부임 후에 7승 1패. 노팅엄전에서의 그 아쉬운 패배, 안필드에서의 패배만 없었다면은 전승이었죠. 그렇죠. 일단 매 경기마다 빌드업 형태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간다라고 보거든요. 지난 울버햄튼전 때는 뭐 4-3-3 형태에 좀 더 입각한 경기 운영을 했다고 보고 그 전에 보면 프리시즌 때부터는 사실 2-4 형태의 빌드업이 많았고 상대가 좀 이 2-4 빌드업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것 같으니까 로버슨이 변형 백스리가 되고 아놀드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3-2 형태의 빌드업으로 변주를 주기도 하고 경기마다 계속 다양한 형태로 빌드업을 좀 전개하고 있는데 페이노르트 때 받았던 평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때도 경기마다 이 슬롯은 항상 빌드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형태를 유연하게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당시에 페이노르트 쪽에서의 미디어들이 많이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왜인지는 알 것 같아요. 실제 리버풀에서도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내용상 조금 리버풀이 불안불안한 느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매 경기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팀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좀 우여곡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결과를 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슬롯의 철학과 스타일이 점점 더 팀에 입혀진다면 경기 중에 변화를 주고 경기마다 변화를 주더라도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더 빨라지고 좋아질 거기 때문에 팀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버풀을 보면은 정말 감독을 잘 찾았다는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이번 여름에 영입도 키에사 외에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슬롯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라 클롭 감독의 선수들을 갖고서 이 팀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업적이죠. 평가고. 그래도 좀 부정적인 요소, 요거는 걱정된다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미드필더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는 거, 지금 채팅창에도 나왔던 얘기라 저도 딱 공감이 좀 됐는데 크라벤베르나 맥칼리스터 이외에 그 자리를 누가 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감독의 단점은 아니죠. 대체 불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수단 내에서 아직까지는
딱 그 이번 보강이 결국 슬롯의 입맛대로 보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둘 중에 한 명 뭔가 만약에 조금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좀 대처하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 물론 그때는 당연히 슬롯을 위해서 슬롯 입장에서 이적 시장을 이번에 보내지 않았다. 리버풀은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줄 만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올 시즌 중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결과상으로는 리버풀이 좀 대응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조금 걱정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어서 마레스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승 1무 2패고요. 맨시티전에서 패배했고 컨퍼런스에선 세르베트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첼시의 팬들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좋죠. 드디어 포체티노 보고 막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쓰고 요게 좀 오시지 않을까 마레스카한테는. 자, 최근에 이제 회사 이제 중계하러 가면은 항상 동시간대 이제 다른 해설위원분도 중계를 하니까 제 대기실에서 보고 하는데 요새 장지현 의원님이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겠네. 확실히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표정이 밝아지시고 얼굴이 좋아지신 게 보이거든요. 이게 첼시 경기력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 좀 달라졌죠. 맞아요. 지금 싱글벙글입니다, 그냥. 네. 마레스카 감독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요소로 딱 하면. 일단 빌드업 같은 부분이 되게 체계적으로 좋아졌고 그리고 첼시가 보면은 전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좋아졌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중요한 경기에서 주력 선발 라인업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계속 수비 라인업이 막 바뀌고 막 이선 조합도 바뀌고 뭔가 꾸준한 일관된 라인업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마레스카는 이제 본인의 그 확고한 베스트 11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경기마다 이 감독이 준비한 어떤 패턴 플레이, 3자 플레이 이런 것들이 되게 짜임새 있게 좌우 측면 모두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경기를 보는 맛, 그 보는 재미도 지금 가지면서 결과까지 챙기고 있어가지고 첼시 팬들이 더 만족도가 높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요소 그래도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로테이션을 이제 보통 컨퍼런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베이가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아직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비주력 선수들이 다른 주전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시스템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나 포지셔닝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일단 조금 더 잡아주면은 첼시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주전 선수들 뛸 때도 키퍼랑 포파나 쪽에서는 사실 실수가 좀 있잖아요. 산체스 골키퍼랑 그런 잔실수를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때 이거는 사실 슬롯도 마찬가지예요. 두 팀 다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 얼마나 해결을 지어줄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슬롯은 그 부분에서 노팅엄에게 패배한 것이 좀 아쉬운 오게티가 됐고. 약간 그거네. 두 팀 모두 뭐 잭슨 최근에 뭐 골 넣고 그랬죠. 확실한 톱이 있었다면은 이 전술에도 더 힘을 받을 텐데. 그렇죠. 마레스카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내려서는 팀에게 한 번 꼬였을 시 다른 이후에 첼시를 만나는 팀들도 내려서서 또 똑같이 대응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럴 때 잭슨의 결정력이 지공 상황에서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직 첼시는 마레스카는 압박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질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압박이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오히려 내려서면서 좀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마레스카가 하는데 그런 선택을 영리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를 잘 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압박이 필요할 때는 좀 더 강한 압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체계가 어떨지는 조금 마레스카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라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플리게 바르셀로나 부임 이후에 8승 2패입니다. 오사수나전 패배했고 모나코전 패배했고 뭔가 워낙에 잘하고 있다가 패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뼈아파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대만족이죠. 한지 플릭 선생님께서 오셔서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7연승을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오사수나전에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7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부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지 플릭 감독이 워낙에 팀을 잘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르셀로나는 지금 파괴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10경기에서 8승 2패인데 이 10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9골 2개의 도움이고 하피냐가 6골 4개의 도움이고 라민 야말이 5골 5개의 도움이니까 그러면 공격수 3명이 10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씩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당 그럼 그 셋이. 그런 거 봤을 때는 공격력은 대단한데 문제는 공격 쪽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지 못했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수비 쪽에 부담감이 크고
수비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비수들도 부족합니다. 네, 텐센 부상이고 아라오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니고하고 쿠바르치 나올 때는 안정감이 있는데 세르지가 나왔을 때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일 쿤데가 라이트백이었는데 중앙 쪽으로 후반전에 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비 쪽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슈체스니 골키퍼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슈체스니 골키퍼가 어느 정도 해주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미드필더들 그리고 이제 센터백들 부상 선수들이 차례로 돌아오면 안정감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에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지 플릭 감독에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수비 부분이 걱정이긴 걱정이죠. 사실 바르셀로나가 라마시아 출신들을 잘 이용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센터백 자원을 어느 순간 봤더니만 너무 어린 거야. 쿠바르시하고 세르지 도밍게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봐 풀백에 엑도르 포트 나오고 제라르 마르틴 나오고 그럼 정말 수비 라인이 어린 선수들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내려서 박스 안쪽에 공간을 주지 않는 수비를 그 상대가 지공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펼치겠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라인을 올리고 상대가 빠르게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험이 좀 묻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쿠바르시는 특출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는 건. 근데 다른 선수들은 대처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 세르지 도밍게스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전에서 부디미르를 마크하지 못해서 결국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수비 쪽에는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수비 쪽에 부담감이 있다면 강팀을 상대로는 약한 면모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 거죠. 그런데 A매치 끝나면 바이에른 뮌헨 만나고 엘 클라시코가 있습니다. 힘든 경기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들을 보고 한지 플릭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만족입니다. 한지 플릭 선생님은 뭐 대단하신 분이죠. 송영주의 은사. 은사죠, 은사. 스승의 날 때 선물을. 자, 이제 분데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콤파니 감독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를 이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콤파니 감독의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넨,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재가 보여서 너무 좀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일단 경기가 재밌는 게 미넨스러워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선수단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우파메카노랑 김민재 그 딱 둘 후연장에서 선수들에게 딱 이렇게 세워두고 여기 센터백들이 많이 올라가서 하프라인까지 올라가서 정말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선수들한테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대단하거든요. 전술에 앞서서 매니지먼트가 저는 항상 모든 감독들에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콤파니는 꽤 좋은 출발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그리고 요즘에 바이에른 뮌헨이 좀 부진한 데 있어서 스타니시츠의 부상, 샤샤부이의 부상, 이토이로크의 부상, 수비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측면 수비수들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이 수비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뛰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좀 더 유연해졌을 거고 그러면 그 중앙 위주로 요즘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이 다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서 케인 고립시키고 무시하다가 드리블로 풀어도 패스 선택지를 다 중앙에서 차단해버리고 이런 중앙에 모여있는 수비를 풀려면 결국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상자들 중에 한 명만 콤파니에게 있었으면 비기거나 졌을 경기도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불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승 1무 1패에 미넨스러움을 살려줬다? 이거는 극찬을 받아도 마땅할 결과죠, 사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연성? 일하기보다는 유연성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번리 때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막 무시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분명 그런 유연성의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이 늦는 아쉬움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지금 선수단을 갖고서 어쨌든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콤파니 감독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콤파니 감독 지금 선수단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이 템백 뚫는 거, 상대가 중앙 딱 틀어막는 그 수비를 지금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이 측면 자원이 없다 보니까 빌드업이나 전체의 선수들 동선이 굉장히 중앙 밀집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중앙으로 좁히면 다 막는 거예요. 뭐 알폰소 데이비스랑 라이머마저도 거의 중앙으로 풀백 자리에서 들어가니까 중앙 막으면 다 틀어막고 그래서 케인도 고립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경기에서 쭉쭉쭉 추가가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지 주말 프랑크푸르트전 그리고 A매치 끝나고 이후에 리그 일정까지 그걸 좀 보고 싶긴 합니다. 그걸 잘해내면 콤파니에 대한 유연성에 대한 어떤 우려점은
다 사라질 수 있겠죠. 예. 자, 누리사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부임 후에 콤파니랑 성적이 똑같아요. 8경기 6승 1무 1패. 슈투트가르트전 패배가 있었고 리그에서 이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슈투트가르트전 대패 아니었나요? 완전 대패였어요. 5대1 패배. 네, 완전 대패. 그러니까 누리사이에 대한 평가는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네. 경기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시선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리사인이잖아요. 예. 네, 도르트문트의 레전드잖아요. 레전드.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고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성적이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시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누리사인 요 정도로 가볍게 네. 얘기했고 세리에도 바꿔가는 과정이긴 한 예. 것 같아요. 팀을. 예. 팀 바꿔가는 과정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막 백포에서 갑자기 저기 슐러터백을 풀백으로 쓰는 이상한 선택이라든지 그게 결국 그 경기 그렇게 해서 안 좋았거든요. 네. 백쓰리 기반의 몇 변형 백쓰리 만들고 백포 만들고 계속 경기마다 이것저것 좀 다양한 시도를 사인 감독이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딱 우여곡절이 앞으로도 첫 시즌에는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100% 만족감을 못 줘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테드지치보다 나가는 방향성은 괜찮아 보이니 아직 사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할 부분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네요. 자, 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아고 모타의 유벤투스 부임 후에 8경기 5승 3무. 오늘도 쉽지 않나 싶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거뒀고 현재까지 무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로냐에서도 워낙에 이제 좋은 기대를 받았고 제가 유벤투스 프리시즌 중계했었거든요. 공 뺏기고 이래도 못 따볼 있잖아요. 그게 꾸준하게 나와요. 센터백이 갑자기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하고 그래서 전술색이 확실하다 보니까 잘할 것 같긴 했는데 일단 성적만 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잘하고 있죠. 예. 어떤가요, 티아고 모타는? 좀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고 어떤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까? 일단 지금 무패 행진 이어가고 있고 예. 그리고 모타 특유의 그 쇼패스 위주의 중앙을 거치는 빌드업이 지금 유벤투스에서 좀 빠른 시간에 이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비교했을 때 유벤투스 경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런 편이에요. 바이른 미넨처럼. 네. 예. 거기에 더해서 블라우비치가 이번 시즌 폼이 되게 좋습니다. 예. 리그에서도 잘해주고 있고 오늘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멀티골 터트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입생들 콘세이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입생이랑 뭐 새로운 감독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너지가 잘 되다 보니까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유벤투스 티아고 모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티아고 모타의 팀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콘테 나폴리의 성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콘테 나폴리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8경기 6승 1무 1패고 지금 리그 1위입니다. 베로나전 패배 딱 하나 있고 그 경기 패배하고 나서 예. 비판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5대3 패배였어가지고 콘테 감독도 약간 그 사과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요? 그게 첫 경기였을 거예요. 개막전, 네, 개막전. 개막전이죠. 그 다음부터는 패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찬호의 얘기에 따르면 쓰리백이 아니다. 백스가 성적을 계속 내고 있다. 콘테가 네. 쓰리백, 포백을 혼용하고 있어요. 어떨 땐 쓰리백 쓰고 어떨 땐 포백 쓰고 그리고 예. 베로나전 개막전 패배 때는 아니 이주원 감독도 3백 4백 혼용하잖아요. 이스타 FC에서. 제가 볼 때 쓰리백 쓰다가 예. 안 풀리면 포백 쓰는데 예. 더 악수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예. 이제 잘 쓰고 있다. 예. 예. 그리고 베로나가 베로나전 패배할 때는 일단 애착 인형 그 루카쿠가 아직 오기 전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때 주한 제수스가 선발로 나왔는데 예. 제주스가 진짜 실수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공간 네. 많이 내주고 막 포지셔닝도 막 애매하고. 그래서 그 경기 이후로 제주스가 지금 리그에서 아예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문제점도 빠르게 개선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예. 리그에서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극 이외로 좀 더 이제 유럽으로 진짜 범위를 넓히면 주제 무리뉴 감독, 페네르바체 감독이죠. 현재 리그 2위고 릴과 갈라타사라이전 패배 당했는데 지금 8월 말부터 점점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고 8승 2무 2패 리그에서는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리뉴 감독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이때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우가 왔잖아요. 또 이제 심판 자격증이 있는 친구라서 최근 경기에 있어서 좀 이 반칙에 대해서 얘기가 갑론을박이 있었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퇴장 징계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리그 3경기 출전 가능하다고 하고요. 토트넘전이었죠. 메디슨한테 시도한 태클로 인해서 퇴장을 받았고 근데 항소가 받아들여져가지고요. 퇴장 징계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빌라, 브렌트포드, 웨스트햄전 출전이 가능합니다. 퇴장 징계가 이거 취소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땐 퇴장성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저는 처음 볼 때도 퇴장은 좀 가혹한데 이 생각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걸 알아야 돼. 프리미어리그 심판에 저번에도 말했는데 선수 출신 심판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선수 출신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예. 그 특정 해당 상황일 때 그것을 이해하냐 못하느냐를 이제 뛰어본 경험이 있어야지 알거든요. 전 그 적절한 상황이 바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뛰었던 선수 출신이라면 확실하게 다른 판단 내렸을 거예요. 네,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당해보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을 겪어보니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더 일반 안 뛰어본 사람보다는 높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때 상황 보면은 미끄러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제대로 미끄러졌어요. 본인도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미끄러질 때 저도 그런 식으로 미끄러져 본 적이 있어가지고 딱 다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냥 일자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리를 들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끄러짐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 상황에서 다리가 들린 상태에서 이제 영주 형 상상한다. 그렇게 넘어지면 다리가 올라가나. 아니 올라가요. 무릎 반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상상한 건 내가 넘어지면 다리가 좀 높게 올라가겠는데 이 생각했어. 벌러덩이 되는 벌러덩 거니까. 되겠는데 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리가 이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 컨택이 있었고 그 예. 과정에서 이제 그 다리가 좀 높았다 이런 컨택이 발바닥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퇴장을 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좀 스터드? 접는 동작도 있었고 애초에 그게 퇴장성의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관성의 법칙 때문에 좀 불가항력적으로 나왔던 그 동작이었고 저는 경고 정도가 적당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의도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결과가 판정에선 제일 중요하긴 해요. 결과적으로 미세한 접촉이 살짝 있긴 했는데 그렇죠. 미끄러졌을 때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제 잘 고려를 하고 했다면은 전 퇴장보다는 경고가 적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좀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 같거든요. 맨유 입장에선 되게 다행이었던 상황이죠. 그러면은 징계는 뭐 취소될 만하다. 네, 저는 될것 같고. 취소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심이랑 VAR은 그냥 퇴장이라고 계속 한 거잖아요. 그 둘은 그러면 결국에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떨어졌다고 봐요. 그 상황은 지금 대부분 팬들도 아마 그때 당시 여론은 퇴장이 맞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렸던 다리였다고 저는 딱 생각했거든요. 저도 만약에 입중계하거나 뭐 헷갈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완우한테 물어보면 완우 설명이 맞더라고. 맞아, 정확하게 맞아.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주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VAR 주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심이야 사실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주심은 순간적인 장면이니까 놓칠 수가 있는데 VAR 주심이 아마 귓속말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퇴장 가도 된다. 근데 이렇게 애매한 장면이니까 이거 퇴장으로 봐도 된다. 그럼 주심의 첫 번째 선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은 온피드 리뷰 해야죠. 그렇죠. 물론 혹시 모를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확률. VAR 주심이 야 이거 너 다시 봐야 돼. 영상 봐야 돼. 근데 필드 주심이 아니야 내가 본 거 맞다니까. 여기서 조용히 해. 나 온필드 안 볼 거야. 라고 해서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원래 VAR 심판이 진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정말 애매하면 그냥 주심 판정 그 서포트를 하거든요. 아마 지금 이때도 그 VAR 심판이 내가 봐도 약간 발바닥 들린 것 같고 엄청 이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내 입장에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심 판정을 서포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심의 실수는 온피드 리뷰를 해야죠. 이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 결국 퇴장 징계 취소됐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메뉴가 패배를 안 당했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거의 이게 나비 효과가 됐을 수도 있어요. 토트넘에게 대패당했고 그 다음에 테나가 감독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경질해야 된다는 팬들이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조치가 여파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VAR이 있으면 온피드 리뷰를 해야죠. 근데 온피드 리뷰하고도 자기가 봤을 때 이거 퇴장이 맞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장면은 VAR을 그래도 하고 가는 게 조금 더 신뢰적인 측면이나 그런 운영에 있어서 더 깔끔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맨유 팬들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그 나비 효과 때문에 터나우가 그럼 경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댔네요. 약간 터나우를 약간 옹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감스트를 옹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신박한 항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페네르바체 감독이고 성적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데요. 경기 중에 에딘 제코의 골이요. VAR 판정에 의해서 취소되자 분노를 했습니다. 판정에 불만을 느낀 무리뉴가요. 노트북에
VAR 리플레이 장면 켜놓고 TV에 송출되는 중계 카메라 앞에 노트북을 두는 방식으로 심판 판정에 항의했고 그 결과 무리뉴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진짜 무리뉴다워요. 무리뉴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도 난 올바른 VAR을 좋아한다. 심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VAR 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진짜 슈퍼스타 감독이야. 이런 거 행동 하나 대단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자, 언제나 새로운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은. 요즘에는 다 모니터 두고서 벤치에서 보잖아요. 리플레이로 보잖아요. 이게 반칙이 맞느냐 아니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무리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보여준 거죠. 근데 이 행동은 경고를 받을 만한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줄만한가요? 일단 전자장비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팀 임원이 허가되지 않은 전자장비를 사용하거나 전자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기술 지역에서 퇴장을 당해야 한다. 퇴장 이렇게 정립이 돼 있고요. 노트북은 뭐 전술적 코칭 사유 장비니까 사용 가능한 장비는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전자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퇴장 당해야 된다고 규칙서에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퇴장성 반칙 그 사유에도 한 2개 정도가 관련된 게 있어요. 뭐 보면은 전자장비 사용 결과로 빚어진 적절하지 않은 태도의 행동은 퇴장성 행위다라고 또 한 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롱적인 언어나 행동, 행위를 하는 것도 퇴장성 반칙이다인데 제가 볼 땐 본인이 해석에 따라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약간 조롱의 특성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라리가는 이거 엄청 많아요. 이렇게 퇴장당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항의할 때 똑바로 못 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조롱했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퇴장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감독은 나는 그냥 정확히 보라고만 얘기했는데 퇴장을 당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무리뉴는 그냥 뭐 본인 하던 대로 그냥 항의할 거 다 하고 한 건데 다 있었는데 여기 오히려 해당 심판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죠. 퇴장을 줘야 되는데 퇴장이 아니고 경고를 주고 끝낸. 페네르바체 입장에선 좋은 심판이었다. 근데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 이 노트북이 그 정당한 전자기기인지 맞겠죠, 그래도? 그래도 축구 관련, 전술 관련이지 않았을까? 그 노트북이라고 실제로도 그 명시도 돼 있어요. 장비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사용 가능한 전자장비이긴 그게 아예 애초에 됐으니까 벤치에 반입이 됐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니. 그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서 가장 신박한 항의, 뭐 제가 볼 때 이게 최고일 것 같긴 한데 또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저는 이게 퇴장당한 이후의 항의긴 한데 그 예전에 맨유 아스날 올드 트래포드에서 0920 시즌이었어요. 벤치 쪽으로 벵거 감독이 퇴장 지시가 내려져서 올드 트래포드로 올라가는데 벤치 바로 위에, 올드 트래포드는 벤치가 관중석 가운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간에 딱 벤치 벗어나서 관중석으로 올라간 다음에 바로 윗칸에 서가지고 그 기럭지 긴 벵거가 양복 입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다시 나가라 했었나? 주심이 다시 나가라 그랬는데 야, 난 여기 벤치에서 나갔잖아. 나 어디로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팍 팔 뻗으면서 주심한테 대놓고 대항을 그때 했던 벵거 감독의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벵거가 사실 진짜 좀 잘생긴 편이고 키가 190이니까 엄청 크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또 카리스마를 보여주니까 와 진짜 미쳤다 카리스마. 그게 항의에 대한 감독의 제스처 중에 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나는 기억에 잘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반할 감독 들어놓는 거. 저 댓글에 나왔는데 저도 반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게 원래 사실 김기태 감독이 한국에서 먼저였죠? 그 쓰리피트 때문에 김기태 감독이 누운 다음에 나중에 반할이 누웠을 거예요. 눕동. 그때 진짜 충격적이게는 갑자기 드르렁 하고 누워버리니까. 아니 근데 그때도 반할 감독이 뭐 젊은 감독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많았죠. 반할이 이런 리액션을 하는 감독이었나? 막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입장에서 반할을 봤을 때 진짜 더 크게 충격적이었겠네 그럼.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사실 축구 보면서 처음 충격을 받은 거는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트라파토니 감독 물병 던진 거? 그 대기심 뒤쪽에 무슨 거기 팍 치고 벤치 같은 거 팍 치는 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감독이 저래도 돼? 이런 생각 가졌었거든요. 퇴장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졌었는데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장 기억나는 건 반할 감독 그 들어놓는 거 그래도 낙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트라파토니 얘기하니까 히딩크 감독이 이건 월드컵 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대기심이랑 막 이렇게 하다가 주심이 월드컵 때 항의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물 주고 윙크 한번 하고 그거 보고 2002 때. 와 영악하다 이 사람. 요거 좀 생각이 나네 갑자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최근에 커뮤니티에서도 댓글로 많이 싸우시더라고. 이게 맞냐?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피스 때 골키퍼 얼마나 방해할 수 있나? 최근 축구에서 세트피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스날은 세트피스만 되면은 기대감을 엄청나게 팬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거의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골키퍼 앞에 혹은 앞뒤로 막 선수를 배치해서 골키퍼가 나오는 플레이를 방해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골키퍼와 선수가 경합, 충돌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키퍼 플레이에 충분히 뭐 점프할 때 방해하거나 앞으로 할 때 방해되는 장면도 좀 있고, 예전에, 요즘에는 요 편 잘 안 씁니다. 골키퍼 차징 파울 혹은 뭐 골키퍼 헤어리 뭐 이런 거 썼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규정입니까? 규칙서에 골키퍼 차징 파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없고요. 그래요? 예.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축구에서 골키퍼의 어떤 동선을 약간 블로킹한다거나 이런 거를 세트피스 전술에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맞아요. 아스날, 에버튼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 제가 일단 골키퍼 관련된 거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골키퍼는 특별하게 운동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기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11명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똑같이 필드 플레이어랑 똑같이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골키퍼가 운동장에서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은 그냥 박스 안에서 손을 쓸 수 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골키퍼도 그냥 똑같이 일반 선수들이랑 몸싸움 하는 거예요? 그냥 필드 플레이끼리 몸싸움 똑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한 5명이 강강수할래 해가지고 골키퍼 이렇게 몸에 닿진 않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세트피스 공격 전술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수비 전술에서 그렇게 에워싸는 공격수를 수비수들이 이제 막아주는, 밀어내죠. 이런 식으로 골키퍼를 보호해주는 것도 수비 전술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수비수들이 전술적으로 잘 보호해줘야 하는 역량의 문제고, 골키퍼 그냥 이런 식으로 툭툭 미는 거 파울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봐야 돼요. 필드 플레이. 그냥 선수들끼리 몸싸움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거 하는 거 파울 안 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보면 돼요. 대신에 골키퍼가 그냥 이제 잡으려고 점프를 떴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건 파울이 맞죠. 아, 경합할 때, 헤딩 경합할 때, 공중포 경합할 때 밀면 반칙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똑같이 필드 플레이어한테 해도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필드 플레이어끼리의 어떤 파울 상황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단순하네, 이게 결과가. 엄청 단순해요. 정리되는 게. 되게 골키퍼라고 뭐 특별한 존재다, 뭐 사소한 컨택도 이건 파울 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필드 플레이어끼리의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마 앞으로 골키퍼 블로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야로 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명확하다. 깔끔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서는 골키퍼는 특별한 포지션이야. 맞아. 보호돼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죠. 오히려 골키퍼가 운동장 22명 중에 제일 덩치 크고 제일 우람한데 키가 보통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아기 마냥 살짝만 건드려도 이거 파울 아니냐 이런 거는 그냥 똑같이 봐야 돼요. 필드 플레이어랑.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들끼리 막 커뮤니티 논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완우 입장에서 좀 다르게 볼 때가 많겠네요, 진짜. 저는 뭐 정상적인 장면인데 막 이런 것도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뭐 방해 동작이고 어깨 싸움이고 이렇게 보더라도, 아니 그냥 필드 플레이어들끼리는 괜찮지만은 필드 플레이어 골키퍼가 하면은 반칙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개막전에 뭐 골키퍼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골키퍼의 그런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뭘 보겠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데 평소랑 어떤 걸 보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건 좀 좋은 거 알아간다. 뭐 중계 때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골키퍼도 필드 플레이어랑 동일시 된다. 그냥 그거 한번 해주세요, 해설 때. 골키퍼는 여러분 악이 아닙니다. 악이 아니다. 동등한 몸싸움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노 베이비. 노 베이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폰 라이브 노 베이비와 함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man. 마지막에 이제 초반에 이주원 감독에 대해서 너무 뭐라 했잖아요. 혹시 좀 이게 좀 신경 쓰입니까? 좀 신경 써요. 왠지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원이는 아기가 아니야. 괜찮아. 노 베이비. 악의. 아기는 아니지만 악의는 있다고. 뭐 추맨이 안 보는 거 확실한 거죠? 이제 입중계 때 누가 이제 전달하긴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뭐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뭐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한 얘기니까. 추맨 롱볼 전술 다 뭔가 의도가 있는 전술입니다. 철학이 있죠, 감독이. 롱볼 붙여놓고 우린 세컨볼을 따기 위해서 달려들고 그럼요. 따내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다 의미가 있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전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추맨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추맨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짧은 패스로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갖다 붙이고 그 다음부터 압박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옛날 축구예요. 네, 이렇게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추맨이 그렇게. 야,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지금 너를 도와준 거야 지금.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다시 옛날 축구예요. 아니, 볼 만들어서 차야지. 내가 완으로 아껴서 도와줬더니만 지가 수령 속으로 더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힙합 라이브 개천절에 진행을 했고 여전히 여러분도 남은 휴일 좀 시간 있지 않습니까? 휴일 잘 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일에 진행했던 힙합 라이브 목요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